김영록 지사님 소개를 다 듣고 나니까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습니다. 제가 김대중 강당에서 사실은 민주정부 4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첫 6개월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국정보고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 가슴이 떨릴 만큼 사실은 뭉클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올 때 읽었던 책이 공교롭게도 어제 권노가 문희상 고문님 등 김대중 재단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제게 주시면서 정말 정진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책이 아주 이쁘게 나온 한 권에 10,000원씩인데 꼭 이렇게 사서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김대중 어록집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를 읽고 잠시 덮어놓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평소에도 늘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첫째는 정말 쉬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국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어록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영원한 청년 박지원 우리 의원님이 계시지만 박지원 의원님처럼 저도 스스로를 김대중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0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실 때 현직 대통령과 총재를 겸하실 때 총재 비서실장으로 정치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오는 그래서 저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데 김대중 강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게 되니까 참으로 뭉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에 있을 때 계엄이 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의아해할 때 제가 우리는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권 플랜 본부의 본부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새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면 요새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보고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기에 걸친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참으로 항공모함 같은 분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활화산 같은 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셨다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마 전략과 디테일,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사실은 깊이 아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만은 저도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업무 보고 보시잖아요. 재밌죠? 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힘듭니다. 이 만만치 않은 수업 강도와 긴장감에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울 점이 많은 대통령을 모시고 6개월간 이렇게 지내온 국정을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오늘 국정보고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한 번쯤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더 크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한 국정보고회입니다. 아까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1년 전보다 조금 전에 아무리 봐도 윤석열 씨와 그 세력들 저 사람들이 계엄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다들 아유 저희 약간 맛이 갔구나 이러면서 안 믿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도 딱 보니까 또 하나 이거 대략 맞을 것 같다는 제가 진단을 하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자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6개월간 이렇게 달렸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굵직굵직한 말씀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민서이가 이뻐서 오셨다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중심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응원하자 하는 마음에서 다 오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률, 경제가 어떻게 돼가느냐? 여러분, 이게 제로, 그러니까 0입니다. 이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를 완전히 바닥을 기었던 시기가 윤석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딱 꺾어져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이 언젠가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윤석열 탄핵이 결정됐던 시점. 정말 나라가 암울해 보인다 하는 시점에서 탄핵이 딱 결정된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경제에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체격에, 우리나라 체격에, 지금 정도의 키에, 지금 정도의 펀치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뛰면 어느 정도 펀치를 날릴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체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국 경제가 지금 기본을 가지면 발휘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해서 흔히 잠재 성장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 체력에 맞는 잠재 성장률도 발휘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대략 1.8에서 2 정도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로 갔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혹은 한은에서 혹은 IMF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기를 내년에는 1.8, 이제 우리는 우리 키와 우리 체격과 우리 체중에 맞는 정도로 뛸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될 것 같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저게 한 2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반등을 시작한 거죠. 이것은 소비 심리입니다. 100이 가운데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야, 이거 영 아닌 것 같아. 100보다 높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경제학자들한테 여쭤보니까 6가지의 변수를 종합해서 소비 심리를 종합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쓸 것 같아. 남이 더 쓸 것 같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것이 종합돼서 지금은 최초로 소비 심리가 지난 몇 달간 쭉 올라와서 110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추이는 사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2000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버벅거리던 것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면 5천을 목표로 하겠다, 중장기 목표로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언론인, 특히나 야당 등에서는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미 우리는 4천대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이 지금 쭉 올라갔다가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 제가 바로 직전 어제까지 이거를 이 업데이트, 가장 최근 것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4020. 물론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부동산 문제 등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반등되기 시작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면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의 합이 시작된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에 국정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한미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죠. 정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대통령님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 소소한 거는 그냥 심부름 제가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돌이켜보시면 지금은 그래도 일단 났기 때문에 조금 났지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경제를 하는 분들이 다 도대체 이게 관세가 어떻게 되는 거냐? 끝나긴 끝날 거냐? 그런 시간이 있었죠. 거기에 사실 대통령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대통령의 일은 외교와 안보인데 지금은 경제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사실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다 얽혀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의 운명에 달리는 가장 큰 일이었죠. 근데 이게 타결이 됐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한다.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그렇고 회사 간의 싸움을 해도 그렇고 나라 간의 협상을 하고 경쟁을 해도 그렇고 사실 기본적인 결정은 힘에서 결정이 납니다. 등치 크고 힘이 세면 일단 유리하죠.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체력과 이 힘에서 월등한 상대를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협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협상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했는가만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했던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이런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덜 불리하게 협상했느냐 사실은 그걸로 승부가 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밀리는 협상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이거는 이 협상하기 전보다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협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협상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불리하기만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딱 붙인 우리의 중요한 협상 전략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상업적 합리성.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과 여러 가지를 협상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결론을 냈는데 그것의 모든 것을 하나의 고가로 우리는 딱 씌운 겁니다. 상업적 합리성. 오케이.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이 제기했고 그 협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투자를 원하면 그런 부분을 갖고 투자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결코 안 할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이번 협상에서 매우 탁월한 결과이다. 두 번째,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마스가 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의 조선 역량은 이 협상 전체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시작한 거북선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양무, 호남, 시무국가의 그 원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 시작된 우리의 조선 역량.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배 처음 만들 때 거북선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만들 거예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미국이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는 이 시기에 미국이 가장 필요하고 근데 미국이 가장 없고 그런데 한국이 제일 잘하는 바로 그 조선이 딱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지렛대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협상 초반부터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것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하면서 끝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그런 무기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번 협상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고 사실 처음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 이 전남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출신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정말 탁월한 협상을 했거든요. 끈질긴 협상을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놀랄 만큼의 지혜를 발휘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결코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결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서명하지 않겠다. 깨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버텨라. 라고 딱 처음에 지침을 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제적인 협상,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방 후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그래도 뭘 하자고 하는데 딱 그거를 우리가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시간을 버티는 것은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정치를 하거나 협상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원칙을 딱 가졌던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평가할 때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 이번에 덜 불리한 협상을 해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마치 한미 FTA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친해놓고 나니까 한미 FTA에서 한국이 더 득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 10년, 20년 후에는 어쩌면 한국이 미국조차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기반을 쌓은 최대의 대전략이자 대원칙은 저는 대통령이 실무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딱 원칙적 지침을 준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전 세계를 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상 안 했는데 들어간 것, 아까 에이펙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에이펙이요, 제가 대선 때 집권플랜본부장이라는 걸 내서 앞으로 집권을 하면 100일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계획을 좀 짜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펙입니다. 엉망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게 총리가 준비위원장인데 제가 총리가 돼가지고 저걸 준비위원장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엔 정말 캄캄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하늘이 도와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 중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문화 창조 산업을 에이펙의 앞으로 새로운 전략 영역, 전략 산업으로 넣자라는 것을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저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참가했던 중에 꽤 힘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에이펙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관계에서 앞으로 쭉 협력을 해나갈 때 문화창조 산업을 공동의 어떤 전략적 산업으로 한다면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외교를 잘한다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망명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상당 기간을 계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외교적 훈련을 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외국에 유학 가서 막 한 유학파도 아니잖아요. 뭐 평소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뭐 외교를 오래 갈고 닦은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시지? 저는 사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왜? 당에 계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일상 시기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거의 매주 빼놓지 않고 한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서울에 있는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걸 쭉 지속적으로 했어요. 저는 그때 이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당대표들이 그냥 의례적으로도 가끔 만나기도 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런 4강 대사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한 것. 그 바탕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맡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그러한 바탕들이 다 쌓여서 저는 지난 6개월 사실 계엄 직후 6월 4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불과 열흘이 되기 전에 첫 해외 정상 외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6개월을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이제 한 12월 중순쯤 돼서 이제 조금 끝나고 일단 외교 끝나고 호흡 조금 가다듬고 숨 좀 돌릴 수 있나 했더니 바로 또 업무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를 또 피곤하게 하는 이런 대통령. 그래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죠? 좀 쪼개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에서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완전히 떴다고. 이게 이제는 재미를 넘어서 이제는 교육의 단계까지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 또 당에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는 당원 주권 정당을 시작하시고, 근데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결국 국민이 하늘이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국민주권의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고 타운홀 미팅이 열리고 업무 보고가 열리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표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정은 열렸습니다. 이 열린 방향은 결코 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회의를 열었고 총리실도 필요한 부분의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열 준비를 하자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정부 부처에도 이제는 국민의 관심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실험은 전 세계로부터 혹은 AI 시대 혹은 민주주의 시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가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문을 우리가 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K민주주의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 싱가포르에 이광열 수상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선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고 이런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5년 내에 그리고 5년 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열고 있는 이 새로운 열린민주주의의 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다른 서구 나라보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가는 K민주주의, 세계적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쉬었을 때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수출품이 뭐냐? 전 헌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출품이 민주주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니라 이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AI 시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능력까지, 기술적인 실험까지, 다양한 시스템까지 어떻게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느냐, 어떻게 지방정부가 구현하느냐와 결합된 그러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이념뿐만 아니라 산업까지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은 전자투표 같은 것들을 실험해서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에서 앞서고 그것 자체가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두껍게 쓰신 본인의 생전에 정리했던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리한 자서전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후기가 한 10여 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 후기에 제일 앞에 한 4페이지 정도가 어떤 내용이냐? 대한민국은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이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교를 잘해야 사는 나라입니다. 당당하게 쉽지 않았죠. 에이펙 때 마지막 날 정상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GD가 공연을 하고 여기서 정상들이 만찬을 하고 쭉 있고 저쪽 방에서 정상들이 대기했다가 들어오는데 마지막 날이어서 대통령님께서 각 정상들이 오시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분들이 잠깐 함께 동반 입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바로 그 대기실에서는 제가 제일 앞에서도 그분들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신 분이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뵈니까 진짜 이 체격도 좋고 포스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각국 정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딱 들어오시니까 앞에 있던 정상들이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그래도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를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쭉 하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간단치 않죠. 이 힘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그 국가의 힘이 갖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참으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참으로 자연스럽게 할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잘 풀어지지 않던 문화, 다시 공연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칭찬을 안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격찬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내용도 있고 최대한 절제하고 예우하지만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일본 총리와는 어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수 대통령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일본부터 가서 일본 총리 만나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를 싹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문제가 많죠. 현재까지 우리와 외교적인 쟁점이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풀지 못하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 위안부 정신부 내 문제 같은 것이 있죠. 일본의 역대
수상 중에 고노외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고노외상이죠. 아버지 고노요헤이, 아들은 고노타로, 아버지도 외상, 아들도 외상. 그 아들 고노외상이 저와 한 20, 30년 된 친구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도 같이 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총리 임명장을 딱 받는 날, 마침 임명장 받고 쫙 차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고노 전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고노 외상 전화가 왔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첫 질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과 외교를 앞으로 잘 풀어간다고 하는데 진짜냐?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다. 우리는 역사적인 원칙성, 즉 역사에 있어서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것을 지키면서, 그러나 외교적인 연속성, 외교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속성을 함께 조화롭게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 이후의 결과는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는, 제가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동교동으로 찾아뵀을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외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잘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운명이 얽혀있는 나라들과 굳이 더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것인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당한 모습으로 풀어낸 것,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가진 외교의 가장 큰 성과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쪽 그림은 대기업 CEO들. 아마 여기가 제가 한화의 회장님 같습니다. 여긴 이재용 회장님, 여기는 그 젠스랑하고 그 셋이 모였을 때 가장 젊다고 하는 우리 정의전 회장, 또 롯데 신동물 회장,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시고, 저쪽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우리 노동부 장관 사진입니다. 경제를 저렇게 우리가 풀어왔죠. 그 한미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미국의 강경파 중에 하나였다는 분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네 한국은 어쩜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몽땅 한편이 돼가지고 달려드냐.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간 경제를 이끌어오고 또는 경제정책을 써온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는 바로 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난 걸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혹은 1대1로 혹은 1대4로 대기업 회장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언론이 아유 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저 대기업 CEO들하고 만나서 뭔가 골방에서 뭐 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의문 자체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 문제를 놓고 대통령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꿀릴 게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검은 도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수업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새 제가 느낍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로구나. 기업과 정부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정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업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그 나라의 자본주의, 그 나라의 시장경제,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선진화되는가의 척도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러한 큰 자락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에 있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와 노동, 정부와 기업이 언제든지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서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그것을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기초를 닦았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에 있을 때 대선을 준비하면서 ABCD 그때 제가 만들었던 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하나하나 실제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D, 디펜스, 방산, E, 에너지. 이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칙.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약한 곳일수록, 그간 발전이 덜 된 곳일수록 이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그런 균형 발전과 지역을 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 가고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예산에도 담기고, 바로 이곳 전남의 도청에 바로 이곳에 현수막에 담겨 있는 내용들로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미래를 향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펼쳐가는 중심에 우리는 앞으로 문화국가, 원래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를 이루어가려는 하는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기 전 12월 말 1월 초쯤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하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국가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가? 저는 그때 말씀드리길,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지금 세계가 한류 시대니까 진짜 문화국가를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가 워낙 훼손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 성장 국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문화적 기초를 중시하면서 그걸 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 국가로 오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이 민주 진영과 민주 정치 세력이 이 실현해왔던 그런 정책들의 기초가 있는 것이죠. 개대헌도 있고. 이 마지막 그림이, 마지막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국중박 아닙니까? 국중박. 이번에 사실은 에이펙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 유홍준 관장님께 국중박에 저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의미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걸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 국중박이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넘버 4 안에 듭니다. 뉴욕, 런던의 대형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등등 있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의 상당 부분이 자기 게 아니라 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전 세계에 1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의 관장들이 쭉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건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르신들이 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문화국가의 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기반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에이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에이펙을 해서 경주는 사실 우뚝 섰습니다. 경주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KTX 경주가 하는 편을 아마 증편을 한다면 증편한 숫자만큼 꽉꽉 차서 내릴 정도로 많이 갑니다, 이제는.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에이펙을 하면서 경주를 10번을 갔는데 이쪽에 경주에 재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끝난 뒤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확실하게 늘지 않는다면 에이펙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는 거죠. 근데 에이펙이 끝난 뒤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 포스트 에이펙으로 가야 된다. 포스트 에이펙의 핵심은 뭐냐? 문화와 관광인데 사람들이 서울에 오죠. 그러면 서울 또 어딜까요? 부산? 제주? 그 정도 그래도 많이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말고 지방으로 어디를 가느냐. 그 두 번째, 세 번째, 제2의 경주, 제3의 경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경주까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요새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제가 총리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이기도 한데 에이펙 저번에 한번 했고 이제 곧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갖는 것은 호남에서는 어디지? 충청에서는 어디지? 일단 경주 이상으로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왔던 한류의 팬들이 찾는 곳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드시. 그 제2의 거점들을 한 군데씩을 적어도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다른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전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이제 뭐 거의 끝나갑니다. 생명 존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지켜보셨으면 아실 텐데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산재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산재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언론에서는 그거 좀 그만 얘기하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강조합니다. 근데 참으로 진심을 갖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꼭 산재 일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환경은 아닌 정도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50인 이상, 5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어디가 이게 안 주냐? 50인 이하, 50억 이하.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을 이렇게 가보곤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 산재를 줄일 싸움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 이런 재난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를 작년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확실히 산불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가령 헬기가 딱 산불 나면 떠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진화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군 헬기를 포함해서 산불 진화에 사용되는 헬기의 숫자를 확실하게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불이 시작되면 뜨게 했습니다. 가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30분을 줄인 겁니다.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살이 한 해에 지금 약 15,000 정도. 너무 많은 거죠. OECD에 들어있는 국가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해결 안 되는 몇 가지를 꼽아보라면 자살, 아마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 뭐 이런 정도 등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 투입도 됐었는데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해서 총실 산하에 따로 자살 관련한 대책 본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확성기로 그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최근에는 알고 보니 무려 1년 전부터 사실상 이쪽에서 윤석열 세력이 먼저 도발한 것 아니냐라는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개발을 바로 멈추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북한이 아예 우리는 두 국가다, 그냥 원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업무 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노력을 할 것이고, 적어도 더 이상 불필요하고 무리하고 어리석은 갈등을 만드는 일은 안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책을 바꿔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이전에 오물풍선과 확성기가 날아다니던 그런 상황은 일단 스톱시켰다. 이 스톱시킨 이유에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더 해가겠다. 그리고 이 노력을 더 해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버텨주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전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경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환율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등등이 있고요. 그래 당장 전남 지역에도 지역 자체에 있어서 지역을 이끌어왔던 경제,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왔던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해당 산업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만 예를 그냥 들었습니다. 한류가 세계에서 정말 지금 근사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잘 열어보면 이거 외화 내빈이네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만든 드라마 제작 편수입니다. 올해 84편, 10년 전인 2015년에 84편, 2022년에 141편. 똑같은 84편이 올해 10년 전이지만 지금의 84편과 10년 전 84편은 전혀 다릅니다. 왜? 10년 전에는 상승할 때의 84편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한국이 최고인가비요? 이러고 있는데 막상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내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제로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제주는 한국이 제주만 부리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에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조금 방심하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위기의식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칠 때입니다. 사실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 같이 계실 때 우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진도를 들렸다 왔습니다. 진도에 고성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저희 외중조부님이 지으신 학교거든요. 거기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선친께서 1회시고 박 의원님 몇 회시라고요? 23회시라고 가지고 여기 들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민가협이라는 단체의 초대 회장이신데 어머님이 지금보다 훨씬 정정하실 때도 왔다 가셨고 저도 몇 년 전에 왔다 갔는데 최근에 좀 궁금해하셔서 한번 이쪽 오게 되면 들렸다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애정이랄까 뿌리랄까 뭐 굳이 따지면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애정, 뿌리, 연고, 호남의 혼자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진짜 찐입니다. 찐.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디에라고 대통령이 애정이 없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해서 갖는 애정 내지는 마음은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어려운 지역이 가져왔던 불이익을 극복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정치관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호남에 대해서도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고 국가에 늘 어려울 때 근간이 되었고 바탕이 되어 왔지만 실은 경제적으로는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그 지역이 이 변화한 시대에 있어서 제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 우뚝 서야 한다는, 그것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로 호남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자부심 또는 독재의 시대의 민주주의의 성지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대통령 지도자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자부심, 이 나라의 유일한 민주정당인 민주당을 지탱해왔던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넘어서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미래의 근간으로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통합대학교 국립무대 설립 하나만 빼고 저걸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사실은 아까 A, B, C, D 말씀드렸지만 뭐니 해도 A, B, C, D 중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A 아닙니까? AI에 이제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AI의 어떤 심장을 이곳에 갖다 놓는 건 아닙니까?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수소, 농업의 AI 전환, 이 모든 것의 실험의 거점들이 저는 바로 이거 전남으로 내려왔다. 그것이 정책적 뒷받침도 될 것이고 예산으로도 이미 실현되고 있고 대통령의 관심과 이 정부의 애정으로도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실현해 나갈 많은 정책들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 나갈 정책의 곳곳에 이 지역 출신의 많은 탁월한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또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께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제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데 지난 시기에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지? 어떻게 돌아갔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안 돌아간 거죠.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긴장하죠.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긴장하고 더 책임을 갖게 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럴 때 장관들은 어떻겠습니까? 각 공공기관의 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업무 보고를 하니까 다들 와서 이야기를 해요. 밤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저는 어제 금융위 공정위 업무 보고를 할 때 제가 금융위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금융위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는 걸 밀어주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진짜 국가의 질서를 제대로 바로잡자 하는 각오로 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처음에 제가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젠플릭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국민, 우리 합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 이제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딱 6개월 됐지만 이 민주정부가 대한민국 정말 골든타임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라가 선진국의 입구까지 왔는데 주저앉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딱 위기의 분수령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과 노력과 도움과 협력으로 새 민주정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돕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생중계 보시고 더 열심히 댓글도 보시고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댓글은 정부에 있는 장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꼼꼼히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한다 싶을 때는 또 그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성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왜 그러세요? 앉으시고요. 네. 제가, 저 가라고요? 앉으시죠.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가면서 뭐 조금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실 말씀도 있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실 분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뭐 5분에서 10분 이내로 몇 분만 제가 질문 각단히 받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점 중심으로 질문만 주십시오. 네. 혹시 누가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시에서 아침에 사실은 저희 주민들과 함께 버스 한 대와 우리 총리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런 혹시 기회가 될까 정말 학수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60여 명 정도 아침에 지금 버스로 와가지고 점심 먹고 우리 총무님 질의 한번 들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5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체에 임대아파트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는 있으나 현재 가해자가 없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거의 잠 못 이루고 5년간을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근데 어떻게 저희들은 국토부, 그 다음에 허그,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런 것에 수많은 질의와 또한 또 민원도 제기하고 이번에 또한 공익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익감사도 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억울함을 호소를 했으나 이번에 공익감사도 역시 채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없는 서민들이 사실은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5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주택기금 4,400만 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2,900은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5년 후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4,400을 지급을 했는데도 저희 등기부등본을 지금 띄워보면 우리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7,300에 대한 8,760만 원을 현재 해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 통장에 분명히 4,400을 넣었는데도 이러한 그 주택금에 대한 허점을 노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금 99명, 100여 명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천만 원의 돈을 다시 또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네. 총리님, 예. 이 일을 좀 꼭 좀 저희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순천에서 오신 거죠? 순천에서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전혀 약간 내용은 다른데 일종의 전세 사기처럼 사실은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지금 받으신 건데 제가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따로 거기 대표분들을 우리 김문수 의원님 계시죠? 예. 좀 소개를 해주셔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하는 자리를 가져서 좀 달리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꽤 많이들 계셔서 나가는 과정에서 또 뭐 인사도 하시고 해도 되니까, 지금 손든 분,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한꺼번에 제가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남에서 온 임업인 이상기라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고, 국민주권 정부인데, 지금 5국 3특 정책이나 아니면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조림이나 쑥갓고기 하는 예산을 지방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지방으로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 임업인들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잠깐만요. 네, 이 앞에 두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두 분만 듣고 혹시 죄송하지만은 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긴 그러니까 나가면서 제가 있을 테니까 혹시 간단하게 또 질문이나 주문이 있으시면 메모해서 전화번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저는 15개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상생과 신속한 정보업권을 위해 함께한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최원섭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총리님께서 직접 저희 지역을 방문해 폐허깨식물병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덕분에 농업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말 정부가 우리 편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총리님께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어촌 현실은 지방 소멸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정 20곳이 소멸 위험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적고 시설은 낡아가는데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이 다시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이랑 수협 본사가 반드시 전남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주요 농업기관이 모여있어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총리님께서는 이번에 큰 선물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 분만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한 분 더 드신 거 아닌가요? 된 건가요? 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쪽에는 없으시죠? 네, 여기 그럼 두 분이, 네, 여기 두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암군에서 온 두 아들을 키우는 이택림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13세로 확대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다 보니까 돌봄비나 교육비 부담을 덜기에는 좀 부정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기본소득을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주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국가적인 제도로 정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끝난 건가요? 두 분? 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나가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우선 네, 우선 아까 순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문수 의원님 통해서 제가 따로 총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정리해서 나중에 나갈 때 연락해서 좀 자세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계 시무니병은 말씀처럼 사실 저는 그 벽계 시무니병 을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정부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모르는 거여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 좀 잘못인 것 같다 싶어서 가서 보고 막상 현장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도 재해로 인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를 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내용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현장을 중시하면서 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협 수협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충남 대전 그 통합 문제도 최근에 이제 아주 급물살을 타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나오는 큰 배경 중에 하나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균형 발전의 문제, 지방을 살리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그런 어떤 충남 대전의 통합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후에 2차 공공기관 등등의 이전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함께 국회도 있고 당도 있으니까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주신 말씀 중에 출생기본소득을 이렇게 전국적인 것으로 확산시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속도감 있게 그걸 늘려나가서 이렇게 늘리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주시고 답변 드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제가 나가서 인사드릴 때 혹시 좀 개별적으로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민주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 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몇 가지를 해결해 내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더 단단하게, 더 힘있게, 더 따뜻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